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시공 능력 16위의 중견 건설사 태영건설이 오늘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고금리 등으로 올해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유동성 위기를 이겨내지 못한 건데요. 태영건설은 자금 마련을 위해 알짜 자회사들의 지분을 처분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왔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긴급 비상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조성엄 기자입니다. 태영건설이 오피스 개발 사업을 실시하려 했던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일대입니다. 태영건설은 오늘까지 해당 사업에 대한 잔액 약 432억 원 규모의 PF 대출 만기를 해결해야 했지만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태영건설은 다각도의 자구 노력에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상 부실징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통보받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권 추산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이달까지 갚아야 하는 PF 보증 채무는 3,956억 원입니다. 내년 초 우발 채무까지 합치면 모두 3조 6천여억 원의 만기가 도래합니다. 태영건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태영인더스트리와 화력발전소 포천파워 지분을 매각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시공능력평가 16위 태영건설이 흔들리며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긴급 비상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고 자기자본 대비 PF 보증도 과도한 점 등 태영건설 특유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커진 만큼 건설업 전반의 문제라고 보기 곤란하고 정부는 태영건설 PF 사업장 60곳 중 정상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나 매각을 진행합니다. 분양 진행 사업장 22곳은 필요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으로 분양계약자 보호조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협력업체 581개사에 대해선 지급보증과 발주자 직불합의를 통해 하도금 대급을 원활히 지급할 방침입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산업은행이 내년 1월 11일 채권자 협의회를 소집해 결정합니다. 태영건설이 대주주의 사재 출연 등 채권단에 납득할 만한 정상화 방안을 내놓는 것이 관건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엄입니다.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횡령 액수가 무려 1,000억 원이 넘다 보니 중형이 내려졌는데요. 김 전 회장은 다른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전 회장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정치인과 검사들의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한때 국내 1위 규모의 헤지펀드 운용사였던 라임 자산운용이 환매 중단 선언을 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돈이 1조 7천억 원에 달하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봉현 전 회장은 라임 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재향군인 상조회 자산 등 총 1,20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고심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법원은 김 전 회장에게 중형을 내렸습니다. 1, 2심 법원이 김 전 회장에게 선고한 징역 30년과 769억 원 추징 명령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형량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심 재판 중 도주했던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 중에도 다른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이 드러나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업 편의를 대가로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김 전 회장에게서 향응을 받은 정치인과 검사들의 재판도 속속 진행 중입니다. 전직 청와대 행정관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약 3,700만 원을 받고 금감원 검사 정보를 빼준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또 술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 2명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 판단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은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새해 첫날 장엄하게 떠오르는 붉은 해를 보려고 주변 산이나 유명 해돋이 명소를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최근 내린 눈과 한파로 등산로 곳곳이 미끄럽습니다. 겨울산은 다른 계절보다 훨씬 사고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해맞이 산행하는 법 문승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지난 23일 서울 수락산을 오르던 60대 남성이 바위에서 미끄러져 발목을 다쳤습니다. 눈이 내린 뒤 등산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산악훈련 하는 처럼 이 밧줄 타고 올라간 데가 있어요. 계단도 있고 그게 좀 위험한데 수락산은 좀 난이도가 높은 산이라고 볼 수 있죠. 경기도 포천에서는 눈 덮인 국망봉에 혼자 캠핑을 갔던 40대 남성이 신고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하산하다가 실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겨울산은 다른 계절보다 훨씬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2년간 발생한 등산 사고는 총 14,000여 건인데 연말연시 기간인 12월과 1월에 사고가 집중됐습니다. 특히 새해 첫날 하루에만 평균 75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위가 많은 경로는 가급적 피하고 등산로 바닥을 잘 살피며 걸어야 합니다. 겨울에는 등산로에 쌓인 눈이 얼어 이렇게 미끄러질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사전에 등산로를 미리 파악해두는 건 물론 길을 잘못 들었다고 판단되면 빨리 되돌아가야 합니다. 겨울철은 여름보다 해가 짧아서 조난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스마트폰에 그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데 그 위치를 항상 켜주셔야 그 119에서 출동을 나가더라도 위치를 확인해서 빨리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장갑과 핫팩 등 방한용품을 휴대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등산화를 신거나 아이젠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다음 달 카타르 아시안컵에 나설 축구 국가대표 26명의 최종 명단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클린스만호는 손흥민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등 역대 최고 전력으로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데요. 황의조를 대체할 최전방 선수는 뽑지 않았는데 조규성, 오현규, 손흥민 등 활용 자원이 충분하다는 게 클린스만 감독의 설명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축구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은 최고의 전력으로 명단을 꾸렸습니다. 캡틴 손흥민을 비롯해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조규성 등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을 모두 포함했습니다. 셀틱의 양현준과 브렌트퍼드의 김지수도 대표팀의 젊은 피로 수혈됐습니다. 황의조를 대체할 최전방 자원은 뽑지 않았는데 클린스만 감독은 조규성과 오현규를 활용하고 손흥민을 토트넘에서처럼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기용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a lot of different pieces in that roster, and that makes us one of the favorites for the Asian Cup. And I think what we need to do is go into that tournament with confidence and with the willingness to win the title. 조별 예선 분석을 끝냈다는 클린스만 감독은 숙적 일본을 결승에서 만나길 희망했습니다. But I think Australia, Iran, Qatar, Uzbekistan, there are teams that can really hurt you. This rivalry is something special, and it would be amazing if we meet them, hopefully in the final. 선수들의 의지도 불탑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분들에게도 선물 같은 우승 트로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변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번 아시안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달 2일 아부다비로 출국해 이튿날 해외파 합류로 완전체를 이루는 대표팀은 6일 이라크를 상대로 최종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정보력에 맞서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국 정보요원이 목표 대상을 선택하면 인공지능이 그들의 취약점을 정확히 짚을 수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소개한 건데요. 최근 중국이 미국의 군사 기술 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매우 위협적인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중국 정보당국이 인공지능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상세히 다룬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입니다. 몇 해 전 베이징 외교공간 밀집 지역에 설치된 CCTV가 원하는 수준의 작전을 펴기엔 부족하다는 중국 정보요원의 불만, 또 관심 인물에 대한 정보 파악과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정보요원이 목표 대상을 선택하면 인공지능이 그들의 취약점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게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국 내부 회의 메모를 근거로 중국 정보기관 국가안전부가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보당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으로, 특히 미국 군사기술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AI용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는 한편 정보당국 CIA의 예산과 조직을 키우며 견제를 강화해왔습니다. 재래식 군사력이 아닌 중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평가와 대응에 주력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We acknowledge as well, of course, the benefits, but we do acknowledge that there are risks, and part of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these meetings has been to require that there be some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for the full spectrum of risks. 하지만 이 같은 견제에도 미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놀라운 수준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중 정보 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